스크린 속 한국 현실은 달랐다. 할리우드 버뱅크의 한 제작사 회의실. 스크린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K-POP 아이돌들의 이미지가 빠르게 지나간다. 에밀리 존슨은 그 화면을 보며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할리우드에서 아시아 배경 작품의 문화 고문으로 일해왔다. 중국의 황실 드라마, 일본의 사무라이 액션,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을 배경으로 한 로맨스 코미디까지. 그녀의 손을 거친 작품들은 항상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아시아를 그려냈다. 그녀가 아는 한국은 분명했다. 반짝이는 강남 거리, 치맥을 먹는 젊은이들, 그리고 아이돌의 나라. 그게 전부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존슨입니다. 제 명함에는 문화 고문이라고 적혀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문화를 고증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화를 상상하는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원하는 건 진짜 아시아가 아니라 미국 관객들이 상상하는 아시아였으니까요. 화려하고 신비롭고 조금은 과장된 그런 이미지 말이죠. 저는 그걸 잘 만들어냈고 그 덕분에 제법 성공한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들이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거든요. 넷플릭스 순위는 온통 한국 작품들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김치찌개와 떡볶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는 당황했죠. 도대체 한국 콘텐츠에 뭐가 다른 거지? 모두가 그 답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가 제게 떨어졌습니다. 새 드라마 버터플라이의 문화 고문으로 직접 서울에 가서 현지 조사를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상상으로만 그려왔던 한국을 직접 볼 수 있다니.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저는 이미 제 머릿속에 한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반짝이는 명동거리, 한강변의 로맨틱한 데이트 코스, 그리고 드라마에서 봤던 그 멋진 카페들. 저는 캐리어에 카메라와 노트북 그리고 한국 관광 가이드북을 가득 채웠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거울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에밀리, 이제 내가 진짜 한국을 보는 거야. 그리고 그걸 세상에 보여주는 거지. 인천공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내내 들떠 있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한국 사람인지 궁금해서 슬쩍 쳐다보기도 했고 기내식으로 나온 비빔밥을 먹으며 오, 이게 진짜 한국 음식이구나라고 혼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순진했죠. 저는 제가 한국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속 한국이 전부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이 얼마나 얕은 표면이었는지, 그리고 진짜 한국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하고 진실된 곳이라는 걸 말이죠.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을 때 저는 여전히 관광객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제가 영어로 호텔 주소를 말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사진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 그리고 복잡하지만 신기하게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량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택시 미터기는 38,000원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기사님이 3만 원이면 돼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못 알아듣고 4만 원짜리 지폐를 내밀었는데 기사님은 손사래를 치며 3만 원만 받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뉴욕이나 LA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오히려 팁을 더 달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미터기 요금보다 덜 받다니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풀자마자 저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제작사에서 예약해준 호텔은 명동 근처였는데 저녁 시간이라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묘한 질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모두가 한쪽으로 서 있었고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를 지켰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질서. 이건 카메라에 담을 수 없는 느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명동역에서 2호선을 탔는데 퇴근 시간이라 꽤 붐볐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는데 한 할머니가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타셨습니다.
아이는 덥다고 얼굴을 붉히고 있었고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부채를 꺼내 아이에게 바람을 불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성이 자기 자리를 할머니께 양보했고 할머니 앞에 앉아있던 여성은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건 드라마 속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서 하는 착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온정이었던 거죠. 저는 스마트폰 메모장을 꺼내 그 장면을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바쁘면서도 따뜻하다. 서두르면서도 서로를 배려한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한국 캐릭터들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새 문서를 만들고 제목을 릴 코리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내가 알던 스튜디오 세트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나라였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였지만 이제 저는 그 불빛 너머에 있는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하루였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버터플라이 촬영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일산에 있는 대형 스튜디오였는데 입구부터 스태프들의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제작팀 담당자가 저를 맞이하며 현장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감정씬을 찍어요. 주인공 데이비드가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되는 장면이죠. 데이비드 역은 할리우드에서도 유명한 데니얼 데킴이 맡았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배우로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에 출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촬영장에 들어서자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감독님이 배우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는 그 대화 방식에 놀랐습니다.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토론이었습니다. 이 순간 데이비드는 분노를 느낄까요? 아니면 허무함을 느낄까요? 그 감독님의 질문에 데니얼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해요. 분노 속에 허무함이 있고 허무함 속에 분노가 있죠. 그래서 표정은 무표정에 가깝지만 눈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해요. 감독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정이 나오기 위해 당신은 어떤 기억을 떠올릴 건가요? 데니얼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12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울지 않았죠. 울음이 안 나왔어요. 그냥 멍했어요. 그 기억을 쓸게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리우드에서는 감독이 더 슬프게, 더 크게 울어 라고 외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배우가 스스로 감정의 근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데니얼은 병원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뭔가를 말했고 데니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벽에 기대서서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컷!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스튜디오 안은 정적이었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초 후 감독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슬픔이었습니다. 배우가 그 인물이 되어버린 거였죠. 쉬는 시간에 저는 데니얼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진짜 같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진짜 같은 게 아니라 진짜예요. 저는 지금 제가 아니라 데이비드였어요. 한국 배우 선배님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감정을 흉내내지 말고 그 사람이 되라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이라는 단어를 다시 배웠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저는 늘 그럴듯한 연기를 봐왔습니다. 멋있고 화려하고 과장된 연기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화려함 대신 진실이 있었고 과장 대신 절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과 절제가 훨씬 더 강력한 감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배우들은 감정을 흉내내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그 인물이 되어버린다. 이것이 한국 드라마가 세계를 울리는 이유다.
촬영이 끝나고 저녁 무렵 저는 혼자 명동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10년 동안 제가 만들어 온 것들이 전부 허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그냥 표면만 하얗을 뿐이었습니다. 걷다가 작은 노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붕어빵 가게였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더 정겨워 보였습니다. 아저씨가 철판 위에서 붕어 모양 틀에 반죽을 붓고 팥소를 넣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고소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손가락으로 하나를 가리키며 원, 플리즈라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웃으며 붕어빵 3개를 봉지에 담아주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노 저스트 원이라고 말했지만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원 모 프리. 포구드 스마일. 그리고는 제 얼굴을 가리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돈을 내고 붕어빵을 받았습니다. 가격은 3,000원이었는데 3개나 줬으니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였죠. 벤치에 앉아서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습니다. 팥소의 단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따뜻함이, 그 단맛이 너무 그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온기를 느꼈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LA에서의 제 삶은 늘 바빴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먹고, 빠르게 결정했습니다. 모든 게 효율이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공짜로 뭔가를 준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거기서는 모든 게 거래였으니까요. 웃음도 친절도 모든 게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그 아저씨의 웃음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웃는 게 보기 좋아서 붕어빵을 더 준 거였습니다. 저는 붕어빵을 다 먹고 다시 그 노점으로 갔습니다. 아저씨는 여전히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번역기를 켜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따뜻함 오랜만이었어요. 번역기가 한국어로 제 말을 전달했고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붕어빵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라고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손에 든 붕어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간식 하나에 이렇게 많은 감정이 담길 수 있다니. 이 나라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거구나. 붕어빵 하나로 낯선 외국인에게 온기를 전하는 거구나.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나는 붕어빵 속에서 인생을 봤다. 따뜻함이란 이런 것이구나. 한국이란 이런 나라구나.